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아스팔트 위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한지원은 핸들을 꺾으며 계산된 충격에 대비했다. 가로등을 들이받기 직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충격은 정확히 운전석 에어백을 터뜨릴 정도였고 그녀의 몸은 미리 계산된 각도로 운전대에 부딪혔다. 모든 것은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의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은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가장 절박한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 TK 파이낸셜의 자회사인 골든 캐피털의 정교한 사기극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버지. 그의 장례식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사채업자들의 그림자는 유령처럼 그녀의 원룸을 배회했다.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그들의 압박 방식은 체계적이고 잔인했으며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넘나들었다. 유일한 탈출구는 한지원이라는 존재를 지우는 것뿐이었다. 눈을 떴을 때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박이며 텅 비어버린 눈동자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계산했던 대로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경미한 뇌진탕과 그로 인한 역행성 기억 상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진단명이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중년의 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지원은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러나 완벽하게 공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의 동공 크기,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간호사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연기는 완벽해야 했다.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가족은요? 의사의 질문이 이어질수록 지원은 더욱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어주며 눈물을 글썽겼다. 이 눈물조차도 혈압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처럼 보이도록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백지 상태의 피해자였다. 그녀의 과거는 이 빗소리와 함께 지워져야 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들어와 사고 경위를 물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원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숨긴 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 사고인 것처럼 위장했다. 신원조회에서 그녀의 이름이 뜨겠지만 곧 기억상실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터였다. 의사와 경찰이 나가고 병실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계획은 순조로워 보였다. 며칠간 병원에 머물며 기억상실증 환자로 인정받은 뒤 사회복지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 신분을 세탁하고 조용한 곳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최선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큰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다. 빚쟁이들의 정보력이 경찰보다 빠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정점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였다. 병실 복도에서부터 무거운 기운이 밀려왔다. 단순한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잘 훈련된 이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그들을 이끄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공기를 진동시켰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순간 정지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먼저 들어와 양옆으로 도열했다. 그들은 마치 왕을 맞이하는 근위대 같았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권태룡, TK 파이낸셜 그룹의 회장.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림자 제왕이라 불리는 남자.
지원은 그를 아버지의 서류 속에서 그 사기 사건의 최종 배우로 의심되는 기업 리스트에서 본 적이 있었다. 실물의 압도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과 차갑게 벼려진 턱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 권태룡의 시선이 곧장 지원에게로 향했다. 그 눈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캔이었고 분석이었으며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의 눈빛이었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계획에 이 남자의 등장은 없었다. 사채업자들 혹은 기껏해야 해야 그들의 중간 관리자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건 호랑이를 피하려다 용을 만난 격이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의사가 당황하며 권태룡에게 신분을 물으려 할 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네, 약혼녀입니다. 사라졌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을 짓눌렀다.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간호사는 숨을 삼켰다. 약혼녀?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무슨 상황인가? 그녀의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권태룡,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그 거대 자본의 정점. 그가 왜 나를, 설마 모든 것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공포에 질린 기억상실증 환자의 가면을 필사적으로 유지했다. 지금은 그것이 유일한 무기였다. 권태룡은 지원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차가운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지만 마치 얼음 조각이 피부에 닿는 듯하였다. 찾아서 다행이야, 지연아. 그가 부른 이름은 한지원이 아니었다. 한지연. 그는 지금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족쇄를 채우고 있었다. 지원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 또한 연기였지만 절반은 진심이었다. 누구세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권태룡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조소인지 만족감인지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괜찮아. 곧 기억나게 될 테니까. 내가 도와줄게. 당장 퇴원 수속 진행시켜. 내 저택으로 옮길 거니까. 권태룡의 명령은 단호했다. 의사는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환자는 안정이,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할 거야. 이곳보다 나을 테니. 그의 말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 지원은 휠체어에 태워졌고 그녀의 미약한 저항은 연약한 환자의 불안감으로 치부되었다. 병원을 나서는 동안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철저하게 통제선을 만들었다. 그들은 파파라치라도 막는 듯이 보였지만 실은 그 누구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방탄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혀졌다. 권태룡이 그 옆자리에 앉았을 때 지원은 숨을 참아야 했다. 값비싼 가죽 시트 냄새와 섞인 그의 서늘한 체향, 그리고 희미한 시가향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도시를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원은 애써 외면했다. 권태룡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태블릿 PC를 보며 무언가를 처리할 뿐 그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값비싼 화물 혹은 전리품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그 침묵이 지원을 더욱 압박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한적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더니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압도적인 크기의 문이었다.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문이 스르르 열리고
차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저택의 영지 안으로 진입했다. 사방은 짙은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이곳은 도망칠 수 없는 섬이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 미가 공존하는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통유리와 차가운 석재로 마감된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요새처럼 보였다. 빗줄기 속에서도 저택은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갇혀 지낼 감옥이었다. 그녀는 이 감옥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원수였다. 권태룡이 먼저 내렸고 수행원이 지원의 문을 열었다. 그녀가 내리자마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주인님, 그리고 지연 아가씨, 환영합니다. 저택 내부는 바깥보다 더 숨막혔다. 높은 천장, 최소한의 가구, 그리고 값비싸 보이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추상화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차갑게 메아리 쳤다. 그녀가 안내된 방은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넓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으로 폭우에 젖은 정원이 보였지만 그 유리는 만져보지 않아도 방탄 처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고급 침구, 거대한 드레스룸, 호화로운 욕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어떤 것 하나 그녀가 선택한 것이 없었다. 황금으로 만든 세 장이었다. 아가씨의 모든 시중은 제가 담당할 겁니다. 김집사라고 불러주십시오. 김집사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그 말은 이 방을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곳에서 철저히 감시당할 터였다. 심지어 옷장에 걸린 옷들조차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권태룡은 방 입구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집사에게 나가보라는 손짓을 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편히 쉬도록 해. 지연아. 그가 다시 한번 그 낯선 이름을 불렀다. 기억을 되찾는 데 집중해. 다른 생각은 할 필요 없어. 특히 도망칠 생각 같은 건. 그의 마지막 말은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신용을 했다. 여긴 어디죠? 당신은 정말 내 약혼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권태룡은 대답 대신 가벼운 미소만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모든 걸.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무겁게 울렸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자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다. 지원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녀는 버텼다. 침대 쪽으로 걸어가며 그녀는 방 안을 빠르게 스캔했다. 천장 모서리, 텔레비전, 심지어 화재 경보기까지. 감시 카메라는 최소 3군데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 완벽한 연기를 위해 극도의 피로감과 공포를 가장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권태룡, 그가 이 모든 것을 꾸몄다. 그는 그녀가 한지원이란 것을 알면서도 한지연이라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빚을 피하려다 더 거대한 음모의 중심부로, 용의 둥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그녀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무대 감독은 그녀가 아니었다. 지원 마흑걸은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낯선 잠옷, 낯선 얼굴. 아니, 얼굴은 한지원이 맞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한 한지연이어야 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다짐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완벽한 감옥에서 저 무서운 남자의 눈을 속이고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녀의 전쟁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을 깨운 것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부드러운 알람 소리가 아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였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느리게 눈을 떴다. 기억상실증 환자의 혼란스러운 아침을 연기하기 위해서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되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젯밤의 폭우가 무색할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 세트장 같았다. 김 집사가 정확한 시간에 노크와 함께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지연 아가씨, 기침하셨습니까? 주치의께서 곧 방문하실 겁니다. 아침 식사는 방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연, 그 이름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족쇄였다. 지원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공허하게 물었다. 여기가 정말 제 집인가요? 김 집사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교과서처럼 정확했지만 어떤 위로나 공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지원을 아가씨로 대했지만 그 눈빛은 감시자의 그것이었다. 지원은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연기를 지켜보는 관객이자 감시자임을 깨달았다. 곧이어 주치의라고 소개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 병원의 의사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체계적으로 보였다. 그는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했다. 불빛을 눈에 비추고 간단한 단어들을 기억하게 한 뒤 다시 물었다. 지원은 계산된 오차 범위 내에서 틀린 답을 내놓았다. 너무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이 기억하는 것도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기억력을 억제하며 혼란스러운 환자를 연기했다. 단기 기억 형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뇌파는 안정적입니다. 의사는 권태룡에게 보고하던 김 집사에게 말했다.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는 지원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은 그녀의 반응을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있었다. 지원은 이 남자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권태룡의 충실한 관리인 중 하나임을 직감했다. 권태룡은 아침 식사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덕분에 지원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식사는 최고급이었지만 그녀는 입맛이 없다는 듯 절반 이상을 남겼다. 이 역시 연약한 환자의 일부였다. 그녀는 식사를 하는 척하며 방 안의 카메라 사각지대를 계산했다. 거대한 드레스룸의 안쪽 구석, 그리고 욕실의 특정 각도. 그곳이 그녀가 잠시나마 한지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오후가 되자 김 집사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택 내부를 산책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제안의 형태를 띤 명령이었다. 지원은 순순히 따랐다. 저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했다. 내부는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복도 끝에는 지문 인식 장치나 카드를 대야만 열리는 문들이 있었다. 그녀는 연약한 환자처럼 천천히 걸으며 이 모든 구조를 머릿속에 저장했다. 그때 그녀는 또 다른 감시의 시선을 느꼈다. 복도 저편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한 남자. 김 집사나 다른 사용인들과는 다른 종류의 기운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권태룡과는 다른 날카로운 야생의 느낌을 가진 남자. 그가 바로 백 실장 권태룡의 그림자이자 저택의 모든 보안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원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관찰했다. 백 실장의 눈은 지원의 걸음걸이, 시선의 방향, 심지어 호흡의 미세한 변화까지 쫓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정원에 핀 꽃을 바라보는 척했다. 하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저 남자는 의사보다 더 위험했다. 그는 거짓말을 간파하는 훈련을 받은 자였다. 그녀의 연기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면 그는 즉시 알아챌 것이다. 백 실장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저녁 식사는 권태룡과 함께 해야 했다. 거대한 다이닝홀에는 두 사람의 식기만 놓여 있었다. 침묵 속에서 나이프와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차갑게 울렸다. 권태룡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한 약혼자처럼 굴었다. 몸은 좀 어때? 의사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은 지원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모든 게 낯설어요. 지원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당신도 낯설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이였나요? 그녀는 이 질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억상실증 환자라면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이었다. 권태룡은 와인잔을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 스친 감정은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흥미로움에 가까웠다. 우리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지. 넌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었어, 지연아. 그가 내뱉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날조하고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내가 네 기억을 되찾도록 도와줄게. 천천히.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내가 만든 과거를 내게 주입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식사 후 권태룡은 그녀에게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며 서재로 데려갔다. 서재는 한쪽 벽면이 모두 책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반대쪽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통제실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권태룡과 꼭 닮은, 그러나 지금의 지원보다는 조금 더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한지연, 그녀가 연기해야 할 대상의 실제 모습이었다. 이게 너야. 넌 웃는 게 예뻤지. 권태룡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원은 사진 속 여자를 보며 속으로 경악했다.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권태룡은 처음부터 자신을 한지연의 대역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아버지를 빚더미에 앉힌 것도,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도 모두 이 죽은 여자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지원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요새의 구조를 복기했다. 수많은 문, 복잡한 동선,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경호 인력. 백 실장의 눈을 피해야 했고 김 집사의 감시를 벗어나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태룡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대비해야 했다. 그는 때로는 다정한 약혼자였다가 때로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처럼 그녀를 시험했다. 지원은 욕실의 카메라 사각지대로 숨어들었다. 차가운 타일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분노를 느꼈다. 권태룡이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는 단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을 지연이라 부르는 이유, 자신에게 과거를 주입하려는 이유는 분명 따로 있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황금 세장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권태룡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저택에서의 생활은 기묘한 일상이 되었다. 지원은 한지연이라는 껍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매일 아침 주치의의 검진을 받고 김 집사가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다. 때로는 두통을 호소하며 과거의 파편이 스치는 듯한 고통스러운 연기를 했고, 때로는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함을 표현했다. 그녀의 섬세한 연기조차 권태룡의 감시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김 집사와의 산책 시간을 이용해 복도의 분기점, 비상구로 보이는 문들, 그리고 CCTV의 위치를 머릿속 지도에 꼼꼼하게 새겨 넣었다. 저택은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녀의 방은 동관 3층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반면 권태룡의 집무실과 개인 공간은 서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서관 2층 끝, 복도를 막아선 육중한 강철문. 그곳이 그녀가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은 김 집사에게 서관 쪽을 산책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저쪽은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기억을 되찾고 싶어하는 환자의 절박함을 연기했다. 김 집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회장의 약혼녀가 기억 회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참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원을 데리고 서관 복도를 걸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문이 가까워지자 김 집사는 단호하게 그녀를 막아섰다. 아가씨, 이쪽은 회장님의 개인 업무 공간이라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 집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딱딱했다. 지원은 문을 올려다보았다. 다른 방들과 달리 이 문에는 복잡한 지문 인식기와 홍채 스캐너까지 달려 있었다. 무슨 중요한 게 있나요? 그녀는 순진한 호기심을 가장해 물었다.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서요. 회복 중이시라 예민해지셔서 그럴 겁니다. 돌아가시죠. 김 집사는 그녀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아 끌었다. 지원은 순순히 물러났지만 그녀의 뇌는 방금 본 보안 시스템의 등급을 빠르게 분석했다. 저 정도의 보안이라면 저 안에는 단순한 서류 이상의 것. 어쩌면 이 저택의 심장부와 연결된 무언가가 있을 터였다. 저 문 너머에 한지연의 죽음 혹은 자신의 납치와 관련된 비밀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의심의 조각들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지원은 거실에서 담요를 덮은 채 잠든 척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실에 머무는 것은 기억상실증 환자가 낯선 방을 두려워해 공용 공간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행동으로 위장하기에 적절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권태룡이 백 실장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소파에 잠들어 있는 척하는 지원을 흘깃 보더니 반대편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완전히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세르베로스 쪽 방화벽에 다시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백 실장의 낮은 보고였다. 이번엔 꼬리를 잡았나? 권태룡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아닙니다. 지난번보다 더 교묘해졌습니다. 하지만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경쟁사인 유진테크 쪽과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유진테크. 그 늙은 여우가 드디어 움직이는 건가? 권태룡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세르베로스 프로토콜은 아직 불완전해. 그들이 핵심에 접근하기 전에 한지연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한다. 세르베로스, 그리고 한지연 프로젝트. 지원은 숨을 죽인 채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여자 한지원자는 어떻지? 권태룡의 화제가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아직까진 특이사항 없습니다. 기억상실증 연계는 꽤 그럴듯합니다. 백 실장의 대답은 냉정했다. 지원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연기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럴듯하다는 말은 아직 확신은 없다는 뜻이었다. 계속 주시해. 그리고 의사에게는 안정제 투여량을 조금 늘리라고 해. 기억이 너무 빨리 돌아와도 곤란하니까. 권태룡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지원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한지연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기억을 잃은 한지원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을 뿐이다. 한지연 프로젝트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자리를 뜨고 한참이 지나서야 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세르베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문지기. 그것은 분명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방화벽, 프로토콜이라는 단어와 조합해 볼 때 그것은 TK그룹의 핵심 보안 시스템이거나 혹은 그들이 개발 중인 신기술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한지연 프로젝트. 자신은 그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아버지를 파멸시킨 TK 파이낸셜이 이제는 그녀를 이용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이튿날부터 권태룡의 심리적 압박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그는 지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서간 2층의 그 잠긴 방은 아니었지만 그곳 역시 위압적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에게 한지연이 쓰던 것이라며 태블릿 PC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한지연의 일기, 사진, 심지어는 음성 녹음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이걸 보면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지원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한지연의 일기를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여자의 행복한 기록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원의 분석적인 눈은 그 행간에 숨겨진 미세한 불일치와 인위적인 감정선을 발견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과거였다. 그녀, 아니,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요? 지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권태룡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넌 똑똑하고 대담했지. 하지만 상처받기 쉬웠어. 그래서 내가 널 지켜줘야 했고. 그는 마치 연극대사를 읊는 듯 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지연이라는 역할을 주입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를 한지연이라고 믿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우리 그때 한강에서 기억나? 그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네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떨어뜨리고 울먹였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는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추억을 꺼내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지원은 당황한 듯 눈을 깜박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이 상황에서 기억상실증 환자가 보일 가장 그럴듯한 반응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지원은 태블릿을 떨어뜨리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 반응은 절반은 연기였지만 절반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권태룡은 그녀의 반응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만족한 것도 실망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무리할 필요 없어. 천천히. 그가 의사에게 전해 들은 것과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기억이 아니라 그녀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이 한지연이라는 역할에 잘 동화되는지 혹은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욕실 사각지대에서 몸을 떨었다.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권태룡은 그녀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녀를 한지연의 대역으로 쓰고 있었다. 세르베로스라는 핵심 기술과 한지연 프로젝트,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죽은 여자 한지연.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연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요새 안에서 정보를 캐내야 했다. 서관 2층의 잠긴 방, 그리고 세르베로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진실에 도달할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잠식당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포식자의 둥지 한가운데서
그보다 더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해야 했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 지원은 권태룡이 없는 낮 시간, 김 집사의 동선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김 집사가 매일 오후 3시 자신에게 허브티를 가져다주는 그 짧은 순간을 노렸다. 지원은 김 집사가 티트레이를 들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욕실 문턱에서 비명을 지르며 극적으로 넘어지는 연기를 펼쳤다. 아가씨, 놀란 김 집사가 트레이를 협탁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발목이 꺾인 것 같아요. 지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녀의 신음은 너무나도 절박해서 김 집사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못했다. 김 집사가 그녀의 발목을 살피기 위해 몸을 숙인 그 찰나, 지원의 다른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인 티트레이에서 김 집사의 허리춤에 항상 차고 다니던 마스터 키카드가 담긴 홀더를 낚아챘다.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녀는 키카드를 잠옷 솜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김 집사는 의사를 부르겠다며 방을 나갔고 지원은 그 틈을 이용해 침대에서 일어났다. 발목은 멀쩡했다. 그녀는 김 집사가 돌아오기 전 최소 10분의 시간을 벌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을 나와 동관을 벗어나 서관으로 향했다. 복도는 예상대로 한산했다. 백 실장의 부하들이 정해진 위치에 서 있었지만 기억을 잃은 약혼녀가 고통 속에 방황하는 모습을 연기하자 그들은 감히 제지하지 못하고 그녀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서관 2층 그 금단의 방이 아니었다. 그곳은 홍채 인식까지 필요해 키카드만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녀가 노린 곳은 권태룡이 종종 홀로 시간을 보내는 보안 등급이 한 단계 낮은 그의 개인 서재였다. 그곳이라면 한지연과 관련된 혹은 아버지와 관련된 개인적인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스터 키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삑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묵직한 문이 열렸다. 서재 내부는 어둡고 권태룡 특유의 비싼 시가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재는 고전적인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곳곳에 최첨단 보안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위에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가장 아래쪽 서랍을 가리켰다. 역시나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근처에 있던 페이퍼 나이프를 이용해 구식 자물쇠를 능숙하게 망가뜨렸다. 서랍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다.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서나 미술품 구매 목록이었지만 가장 안쪽에 낡은 가죽 바인더가 하나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지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바인더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조각이었다. HJY 프로젝트, 종결.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첫 장은 진짜 한지연의 사진들이었다. 권태룡이 보여주었던 행복하고 밝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 사진 속의 여자는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지만 눈빛은 공포와 극도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장은 의료 기록이었다. 심각한 우울증, 망상장애, 그리고 반복적인 자해 시도. 권태룡의 강압적인 통제와 감시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랑받은 게 아니었다. 감금당했던 것이다. 마지막 장은 차가운 사망진단서 사본이었다. 사인은 익사. 공식적인 처리는 실족에 의한 사고사였지만 첨부된 사설 탐정의 보고서는 그녀가 권태룡의 감시를 피해 도망치려다 호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음을 암시했다. 지원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대체품이었다. 죽은 여자의 망령을 되살리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선택된 완벽한 대역이었다. 그때 바인더 맨 뒤에 끼워진 얇은 폴더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골든 캐피털, 자산 회수권.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바로 그 유령 회사.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아버지 한상준 이사의 이름이 적힌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대상자 한상준, 세르베로스, 초기 프로토콜에 비정상적 접근 시도 감지, 즉각적인 자산 회수 및 관련 데이터 정리 필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버지의 파산은 단순한 사기나 투자의 실패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TK그룹의 핵심 비밀인 세르베로스에 접근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리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최종 승인란에는 권태룡의 서늘한 필체의 사인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였고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것은 빚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련된 무언가를 더 캐내거나 혹은 자신을 한지연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뜨거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복수자였다. 그녀의 기억 상실 연기는 이제 생존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권태룡의 심장을 겨눌 비수를 숨기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 될 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서재를 빠져나온 지원은 복도에서 자신을 찾는 김 집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방금 지옥을 보고 온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가씨,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발목은? 김 집사가 당황해서 물었다. 지원은 그녀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서워요. 방금 복도에서 죽은 여자를 본 것 같아요. 그녀의 연기는 이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가장 완벽한 혼란의 표현이었다. 분노는 차가운 결단력이 되었다. 한지연의 가면을 쓴 한지원은 더 이상 권태룡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 그리고 세르베로스라는 괴물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기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권태룡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저택의 중앙 보안 통제실이었다. 서간 2층의 그 금단의 방은 아니었다. 그곳은 세르베로스의 핵일 것이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터였다. 그녀가 노린 곳은 그 핵을 감시하고 저택의 모든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신경센터, 즉 서버실이었다. 그곳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금단의 방 출입 기록, 저택 내부의 모든 감시 영상 로그, 그리고 어쩌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관찰을 토대로 저택의 보안 시스템 교대 패턴을 분석했다. 백 실장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보안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지만 지원의 눈은 그 완벽함 속에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다. 매일 밤 12시 주간팀과 야간팀의 핵심 인력이 교대하는 그 순간 메인 서버실과 보조 서버실의 모니터링 담당자가 동시에 교체되면서 약 3분간의 감시 공백이 발생했다. 문제는 그 3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다. 그녀에게는 교란 작전이 필요했다. 지원은 자신이 머무는 동관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눈여겨보았다. 모든 것이 중앙에서 제어되었지만 각 방마다 비상시를 대비한 로컬 터미널이 벽면 패널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주치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료기기를 점검하는 척하며 그 터미널에 접근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저택의 전력 시스템에 미세한 과부하 신호를 보내는 코드를 심어두었다. 결전의 밤.
자정이 되기 5분 전 지원은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녀는 김 집사의 키카드를 훔쳤던 그날 그 카드에 마그네틱 정보를 복제해 두었다. 방에서 빼돌린 낡은 태블릿의 부품을 이용해 만든 조악하지만 작동은 되는 복제 장치였다. 그녀는 숨죽여 동관을 빠져나와 서버실이 위치한 서관 지하로 향했다. 정확히 12시 정각. 그녀는 숨겨둔 터미널을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동관 1층, 주방의 대형 오븐에서 약한 스파크가 튀며 의도된 전력 쇼트가 발생했다. 저택 전체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였고 낮은 수준의 화재 경보가 울렸다. 이것은 백 실장의 정예팀을 움직일 만한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야간 교대 근무자들의 시선을 주방 쪽으로 돌리기에는 충분했다. 모두의 신경이 주방의 오작동에 쏠린 그 틈. 지원은 서버실 문 앞에 섰다. 복제한 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승인을 알리는 녹색 불빛이 들어왔다. 묵직한 방화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윙 하는 낮은 서버 팬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수십 대의 서버 렉이 푸른 빛을 내뿜으며 거대한 데이터의 성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없었다. 3분. 그녀는 메인 서버 렉으로 달려가 USB 포트를 찾았다. 그녀가 가진 것은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몰래 챙겨 나온 고속 USB 드라이브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드라이브를 꽂고 미리 준비한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녀가 노린 것은 단 2가지였다. 세르베로스 코어룸의 최근 6개월간 출입 로그,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날짜, 전후의 저택 외부 감시 영상. 다운로드 진행률 표시줄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실 %, 30%, 1분이 지났다. 밖에서 미세하게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50%. 그녀는 식은땀으로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70%. 바로 그때였다. 전력. 서버실 내부의 조명이 모두 켜지며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지원은 얼어붙었다. 문 앞에는 백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주방 쪽의 소란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듯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경보에 달려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연극, 그녀의 계획, 그녀의 복수.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USB를 빼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며 백 실장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백 실장은 경보를 울리지도 부하들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서버에 꽂힌 채 깜빡이는 USB 드라이브로 향했다. 그는 지원을 보지 않고 마치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아가씨께서 오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는 손을 뻗어 아직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은 USB를 거칠게 뽑아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바닥에 던지고 군화발로 지식여버렸다. 바삭하는 플라스틱 파열음이 지원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백 실장은 서버실 메인 콘솔로 다가가 방금 전 지원이 접속했던 로그 기록을 찾아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그녀의 침입 흔적과 서버 접속 기록, 심지어 복도를 통해 이곳으로 들어온 감시 영상까지 모조리 삭제해버렸다. 완벽한 증거 인멸이었다. 지원은 혼란에 빠졌다. 왜 그녀를 잡지 않는 거지? 왜 그녀의 흔적을 지워주는 거지?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더 끔찍한 무언가였다. 백 실장은 모든 것을 처리한 뒤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주방 오븐이 말썽을 부렸나 봅니다. 김 집사가 처리하고 있으니 놀라서 방황하신 모양입니다. 감기 들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는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며
그녀가 나갈 길을 터주었다. 마치 길 잃은 아이를 안내하는 집사처럼. 지원은 로봇처럼 딱딱하게 굳은 채 서버실을 걸어 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공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잡혔다는 사실보다 잡히고도 풀려났다는 사실이 훨씬 더 소름 끼쳤다. 권태룡. 그는 그녀의 연기를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키카드를 복제한 것도, 서버실을 노릴 것도, 심지어 그녀의 분노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이 대담한 침입 시도조차 권태룡이 짜놓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예측된 움직임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를 잡는 대신 그녀의 실패를 묵인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넌 아직 내 손바닥 아니야. 그녀의 방역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말이 아니라 그저 미끼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서버실에서의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통제에 대한 선언이었다. 백 실장이 자신의 침입 흔적을 지워버렸다는 것은 권태룡이 한지원의 반란을 허용했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모든 카드는 읽혔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던 기억상실 연기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요새 안에서 발가벗겨진 채 포식자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였다. 그날 이후 며칠간 저택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다. 김 집사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그녀를 시중들었고 주치의는 안정제 투여량을 늘렸다. 권태룡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지연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마치 흥미를 잃은 관객처럼 그녀의 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숨막혔다. 그는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한지연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그가 원하는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어 서서히 자아를 잃어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함정임을 알면서도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볼 것인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소나귀에서 그녀의 자존심은 전자를 허락하지 않았다.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이 연극의 막을 스스로 내려야 했다. 그녀는 탈출을 결심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었다. 서버실 침입이 막혔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한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 그녀가 의지할 것은 오직 그녀가 직접 관찰한 저택의 물리적인 약점뿐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산책을 빙자한 정찰을 통해 저택의 광활한 부지 중 유일하게 감시가 허술한 지점을 파악해 두었다. 그곳은 저택 뒤편, 울창한 숲과 맞닿은 낡은 돌담 구역이었다. 높은 전압이 흐르는 현대적인 보안 펜스와 달리 그곳은 지형적인 문제로 인해 구식 적외선 센서와 압력 감지 장치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 내린 폭우로 인해 그 구역의 센서 하나가 간헐적으로 오작동하는 것을 목격했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기회를 엿보았다. 권태룡은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업무를 보는 습관이 있었다. 백 실장은 자정이 넘으면 저택 외부 경비를 순찰했다. 김 집사는 11시면 모든 업무를 마치고 별채로 퇴근했다. 가장 큰 변수는 그녀의 방을 감시하는 카메라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잠자리에 드는 척하며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작업했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튼튼하고 어두운 색의 옷을 겹쳐 입었다. 그리고 주치의가 처방해준 안정제를 몰래 모아두었다가 그날 밤 그녀의 방을 지키는 복도의 경호원에게 배달되는 야식용 물병에 섞어 넣었다.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순간적인 주의력 저하를 유발하기엔 충분했다. 폭풍우가 다시 몰아치던 밤, 천둥 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천둥과 번개는 적외선 센서를 교란시킬 것이고 빗소리는 그녀의 발소리를 감춰줄 터였다. 자정이 지나고 그녀는 침대에 베개를 이용해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욕실의 작은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왔다. 지난 며칠간 몰래 나사를 풀어둔 덕분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이동했다. 야간 경호원은 약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둔해 보였다. 그녀는 하인들이 이용하는 좁은 통로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갔다. 저택의 심장을 빠져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권태룡의 거대한 손바닥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빗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때렸다. 그녀는 정원을 가로질러 문제의 돌담을 향해 달렸다. 지늘기 발목을 잡았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과 복수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저 멀리 돌담이 보였다. 그녀가 계산한 대로 센서의 붉은 빛이 번개에 맞춰 불규칙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이제 몇 미터만 더 가면 되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돌담 바로 앞 센서가 꺼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노리기 위해 그녀는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등 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어둠 속에서 빗소리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은 막다른 길이야. 흙이 무너져서 센서가 고장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세팅해뒀거든.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코트 자락을 비에 적시며 권태룡이 서 있었다. 그는 서재에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마치 그녀를 마중 나온 주인처럼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우산조차 들려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분노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지극히 예상 가능했다는 듯한 혹은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탈출 계획, 센서의 오작동, 심지어 이 폭풍우까지 모든 것이 그의 무대 장치였을지도 모른다. 권태룡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지원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멈춰섰다. 흠뻑 젖은 그녀의 얼굴을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리는 그녀의 눈동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연극 꽤 볼만했어. 하지만 난 진짜 네가 더 마음에 드는군. 그 속삭임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지원의 머릿속을 울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가느다란 희망, 치밀했던 계획, 그리고 지난 몇 달간 필사적으로 버텨온 기억 상실이라는 마지막 방어막까지.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아니, 그녀가 사고를 위장하기로 계획한 그 순간부터 그녀는 그의 소나귀 안에 있었다. 그녀의 연극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관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연출가였다. 권태룡의 속삭임은 빗소리를 뚫고 지원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시간은 멈췄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연기했던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의사의 검진, 김 집사의 감시, 백 실장의 날카로운 눈초리, 그리고 그녀를 시험하듯 내던졌던 권태룡의 다정한 말들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흠뻑 젖은 생쥐처럼 떨고 있지 않았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다. 한지연이라는 연약한 가면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한지원의 본래 눈빛이 드러났다. 아버지를 잃고 벼랑 끝에 내몰렸던 도끼만 남은 눈빛.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권태룡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빗물에 젖어 스산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태룡은 그녀의 변화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여유로운 미소가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다. 감기 들겠어. 들어가서 얘기하지. 그가 몸을 돌리며 말했다. 마치 반항하는 애완동물을 집 안으로 들이는 듯한 태도였다.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죠? 아버지를 파멸시킨 것도 모자라. 이젠 나까지. 이 연극에 끌어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녀의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혔지만 권태룡의 등에는 정확히 박혔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네가 차를 들이받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널 데려온 건 골든 캐피털의 채권 추심팀이었어. 하지만 널 내 저택으로 옮기라고 명령한 건 나다. 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는 비웃었다. 그 정도 푼돈 때문에 내가 직접 움직일 것 같아. 그의 말은 지원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그녀의 모든 계획, 심지어 그녀의 절박함조차 그의 거대한 계획 앞에서는 한낱 사소한 변수에 불과했다. 지원은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머터머터 젖은 몸을 이끌고 그를 따라 저택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환자로서가 아닌 모든 것이 발각된 포로로서였다. 저택 내부는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김 집사는 복도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젖은 모습을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마른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내밀었다. 백 실장 역시 권태룡의 서재 입구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들 모두가 이 연극의 공범자였다. 권태룡의 개인 서재. 그녀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한지연의 파일이 있던 그곳보다 더 깊숙한 곳이었다. 방 안에는 약한 위스키 향이 감돌았다. 그는 젖은 코트를 벗어던지고 그녀에게 독한 위스키가 담긴 잔을 내밀었다. 환자에게 술은 안 좋을 텐데. 그녀가 비꼬듯 말했다. 영희는 끝났어. 한지원. 마셔. 그녀는 잔을 받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진실을 말해요. 내 아버지, 그리고 세르베로스. 그녀가 서버실에서 엿들은 단어를 내뱉자 권태룡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똑똑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건드렸지. 권태룡이 밝힌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한상준, 지원의 아버지는 단순한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는 TK그룹의 비밀 자회사에서 일하던 천재적인 암호 해독가이자 프로그래머였다. 세르베로스는 그가 만들어낸 최악의 괴물이었다. 정부의 감시망마저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금융보안 프로토콜. TK그룹의 모든 검은 자금을 세탁하고 보호하는 철옹성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일에 협력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원이 소리쳤다. 물론 그는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권태룡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는 세르베로스의 마스터키를 빼돌려 유진테크, 나의 가장 큰 적에게 넘기려 했다. 그는 그걸 정의 구현이라 생각했겠지만 내겐 배신이었어. 그래서 골든 캐피털을 이용해 아버지를 그는 멈춰야 했다. 권태룡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그의 자금줄을 막고 그를 고립시켜 마스터키를 회수하려 했어. 하지만 그 늙은 여우 유진테크의 서 회장이 한 발 빨랐지. 그들은 내 아버지를 압박했고
그는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버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게 네가 아는 진실의 전부야. 지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신로뒀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기 피해가 아니라 거대한 두 기업 간의 암투에 희생된 결과였다니. 그럼 나는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 마스터키를 어딘가에 숨겼어. 그리고 그 열쇠의 유일한 힌트를 내게 남겼을 거라고 모두가 추측하고 있지. 유진 테크도, 그리고 나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권태룡이 일어섰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턱을 붙잡고 눈을 마주쳤다. 유진 테크는 네가 기억을 잃었다고 믿지 않아. 그들은 네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혹은 마스터키를 찾기 위해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들의 생각이 맞았고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널 한지연으로 만들었다. 죽은 내 약혼녀, 유진테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자. 그가 사장에서 지원이 봤던 그 파일 속의 여자를 언급했다. 그들은 한지연을 죽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하지만 그녀와 똑같이 생긴 네가 심지어 기억을 잃은 채 내 보호 아래 나타났지. 그들에게 넌 완벽한 먹잇감이야. 지원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저택은 감옥이 아니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요새인 동시에 유진테크라는 더 큰 맹수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를 가둬두는 덫이었다. 그녀의 기억상실 연극은 권태룡에게 이용당했다. 그는 그녀가 빛 때문에 도망칠 것을 알았고 그녀를 한지연으로 위장시켜 적들의 시선을 이곳으로 집중시켰다. 당신 나를 방패막이로 쓴 거였어. 방패막이? 아니. 권태룡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난 네가 한지연처럼 쉽게 부서질지 아니면 네 아버지의 머리와 내 어머니의 도끼를 물려받아 끝까지 버틸지 궁금했어. 넌 날 실망시키지 않았지, 한지원. 서버실까지 제 발로 기어들어 올 줄이야. 그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지원은 휘청였다. 그녀의 분노, 그녀의 복수심, 그녀의 모든 계획이 이 남자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노란한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또 다른 원수 사이에 끼어버린 것이다. 이제 어쩔 거죠? 연극이 끝났으니 날 죽일 건가요? 죽여. 왜? 권태룡은 다시 잔을 채우며 물었다. 연극은 이제 막 2막이 시작됐을 뿐이야. 유진테크는 네가 기억을 잃은 척하며 내 뒤통수를 칠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그들은 곧 움직일 거야. 널 구출하기 위해서. 그는 지원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통보했다. 이제부터 넌 한지연이 아니야. 넌 내 적들을 유인할 가장 날카로운 미끼, 한지원 본체로 움직인다. 물론 내 감시해. 진실의 무게는 납덩이처럼 지원을 짓눌렀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빚에 쫓기는 피해자에서 두 거대 괴물 사이에 암투에 휘말린 핵심 미끼로 전락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생존 본능이었다. 권태룡은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원인이었지만 유진테크는 아버지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린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이 지옥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악과 차악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날 이용하고 모든 게 끝나면 한지연처럼 혹은 아버지처럼 정리할 거잖아요. 권태룡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두려움 너머에 있는 강인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믿으라고 한 적 없어. 이건 거래니까. 그가 차갑게 말했다. 유진테크의 서 회장은 네가 마스터키를 가졌다고 확신하고 있어. 그들은 널 구출하는 순간
네 머릿속이든 손톱 밑이든 샅샅이 뒤져서 그걸 찾아내려 할 거야. 그 과정이 꽤 고통스러울 테고. 그의 말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냉혹한 진실이었다. 그녀가 이 저택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권태룡보다 더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 터였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유진테크가 먼저 무너지는 것뿐이야. 그리고 네가 그 열쇠가 될 거고. 권태룡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약혼녀의 방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백 실장을 시켜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 저택에서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방으로 옮겼다. 그곳은 안락한 침실이 아니라 각종 통신 장비와 모니터가 갖춰진 전략실에 가까웠다. 기억상실 연극이 끝난 순간 그녀는 보호 대상에서 핵심 자산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지원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였다. 권태룡을 향한 증오는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지금은 복수를 논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테크라는 공동의 적을 이용해 권태룡의 방패막이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세르베로스의 모든 진실을 캐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그녀의 두뇌를 증명해야 했다. 권태룡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TK그룹의 내부 방화벽 로그 데이터 일부를 던져주었다. 유진테크가 최근 우리 쪽 방화벽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 놈들의 접근 패턴을 찾아내.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수백만 줄의 복잡한 코드를 미친 듯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몇 시간 동안 방 안에는 오직 그녀의 타자 소리와 서버의 냉각 팬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권태룡은 팔짱을 낀 채 마치 조련사가 맹수의 움직임을 관찰하듯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준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택의 보안 시스템 로그까지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그들의 해킹 시도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요. 외부망과 내부망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고요. 백 실장이 그의 뒤에서 작게 고개를 저었지만 권태룡은 흥미롭다는 듯 손짓했다. 권한을 열어줘. 지원은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유진테크의 공격 패턴에서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다. 여기 그들이 이 프로토콜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건 아버지가 설계한 초기 보안 모듈이에요. 그녀는 권태룡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이 모듈이 세르베로스의 백도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함정이에요. 아버지가 일부러 남겨둔 함정이라고요. 그녀의 아버지는 유진테크에게 순순히 마스터키를 넘길 생각이 없었다. 그는 양쪽 모두를 불신했고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심어두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택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디지털 공격이 아니었다. 물리적인 침입이었다. 모니터 화면이 일제히 저택 외부의 적외선 카메라 영상으로 바뀌었다. 검은 복장의 괴한들이 숲을 뚫고 저택의 외벽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예상보다 빠르군. 권태룡이 낮게 읊조렸다. 백 실장, 플랜 B다. 서관을 봉쇄해. 백 실장이 즉시 무전으로 명령을 하달했다. 저택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복도마다 숨겨져 있던 두꺼운 강철 셔터가 내려오며 순식간에 내부를 요새화했다. 밖에서는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유진테크가 드디어 칼을 뽑아든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해킹 따위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원을 납치하기 위해 전면전을 걸어왔다. 이쪽이다. 권태룡이 지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서관 2층, 그녀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금단의 방을 향해 달렸다.
그곳이 바로 세르베로스의 코어이자 저택 전체의 통제센터였다. 네가 말한 그 함정, 지금 당장 써먹어야겠어. 놈들을 이 안으로 유인한다. 복도에서 백 실장의 부하들과 침입자들 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레이저 조준경의 붉은 빛이 어둠 속을 난사했다. 지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제 총성을 들었지만 두려움에 떨 시간조차 없었다. 권태룡은 그녀를 방패처럼 자신의 등 뒤에 숨긴 채 망설임 없이 응사했다. 그는 단순한 금융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 전쟁터의 왕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코어룸의 육중한 강철문 앞에 도달했다. 권태룡이 자신의 홍채와 지문을 동시에 인식시키는 동안 복도 저편에서 새로운 침입자들이 몰려왔다. 백 실장의 방어선이 뚫리고 있었다. 회장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백 실장이 외치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문이 열리고 권태룡은 지원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그 순간 침입자 중 하나가 백 실장을 제치고 코어룸을 향해 유탄 발사기를 발사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닫히기 직전 폭발의 충격파가 복도를 휩쓸었다. 권태룡은 지원을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다. 방 안은 안전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코어룸의 문은 외부의 폭발로 인해 프레임이 뒤틀려 다시 열리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이 방 안에 갇힌 것이다. 젠장. 권태룡이 낮게 욕설을 내뱉으며 어깨의 파편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지원을 일으켜 세웠다. 방 안은 수십 개의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에는 세르베로스의 메인 프레임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유진 테크놈들이 곧 이 문을 폭파시키려 들 거다. 권태룡이 자신의 권총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지원은 망설이며 총을 바라보았다. 난 총 같은 거. 연극은 끝났다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내 아버지가 남긴 함정을 작동시켜 놈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너뿐이야. 네가 실패하면 우린 여기서 같이 죽는 거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받아 들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와 함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또 다른 원수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총을 단단히 움켜쥐고 세르베로스의 메인 콘솔 앞에 앉았다.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쾅, 쾅, 쾅. 코어룸의 육중한 강철문이 외부의 충격으로 울렸다. 놈들이 휴대용 열 절삭기나 소형 폭탄을 사용해 문을 뚫으려 하고 있었다. 굉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천장에서 먼지 가루가 비처럼 쏟아졌다. 권태룡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거칠게 움켜쥔 채 방 한구석의 모니터로 복도의 상황을 주시했다. 유진테크의 정예 용병들이 문을 방패 삼아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 시간 없어 한지원. 그의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심어둔 게 그저 경보 시스템 따위라면 우린 5분 안에 끔찍한 방식으로 죽게 될 거야. 그는 남은 탄창을 확인하며 지원의 등을 떠밀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세르베로스의 메인 콘솔뿐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콘솔 앞에 앉았다. 눈앞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설계한 지옥의 문지기 세르베로스의 심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함정 모듈을 찾아 미친 듯이 코드를 분석했다. 그것은 단순한 백도어 함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아버지는 유진테크가 자신을 배신하고 이 시스템을 노릴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 함정은 유진테크가 특정 경로로 침입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침입 로그와 해킹 시도 내역을 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더 무서운 것을 심어두었다. 함정이 발동되는 순간 세르베로스 시스템에 저장된 TK그룹의 모든 검은 돈 거래 내역,
즉 권태룡의 불법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어버리는 데이터 폭탄이었다. 그리고 그 폭탄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가 미리 설정해둔 해외 보안 서버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검찰청 특수부에 암호화된 서버였다. 아버지는 자신을 파멸시킨 두 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자폭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었다. 지원은 숨이 멎었다. 이 실행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진테크뿐만 아니라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권태룡 역시 파멸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지금 이 순간 권태룡은 자신과 운명을 공유하는 유일한 아군이었다. 뭘 망설여. 문을 뚫으려는 진동이 더욱 거세졌다. 권태룡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터였다. 눌러. 그가 명령했다. 이걸 누르면 당신도 끝이야. 지원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제국도 모든 게. 권태룡의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다. 내 제국은 나 없이도 굴러가. 하지만 서 회장놈이 저 문을 뚫고 들어오면 넌 내 제국은커녕 네 목숨도 못 지켜. 선택해. 킥! 마침내 문 한쪽의 경첩이 불꽃을 튀기며 떨어져 나갔다. 틈새로 연기와 함께 총구가 먼저 밀려 들어왔다. 지금이야. 권태룡이 소리치며 문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복수.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에 들어온 이유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엔터 키를 내리쳤다. 배틀 스테이션 프로토콜 액티베이티드. 전투 프로토콜 활성화. 콘솔 화면이 붉게 전멸하며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데이터 트랜스퍼 이니시에이티드 irreversible. 데이터 전송 시작, 복구 불가능.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마지막 폭음과 함께 강철문이 안쪽으로 쓰러졌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검은 복장의 용병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자애를 생포해. 나머진 죽여도 좋다. 용병들을 이끄는 강 팀장이라 불리는 자가 외쳤다. 그들은 코어룸 중앙에 선 지원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권태룡은 쓰러진 문을 엄폐물 삼아 응사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화약 냄새와 섬광으로 가득 찼다. 좁은 공간에서의 총격전은 처절했다. 권태룡은 어깨에 이어 옆구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괴물 같은 집중력으로 침입자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강 팀장이 마침내 권태룡의 방어선을 뚫고 지원의 앞을 가로막았다. 다 끝났다, 한지원. 서 회장님께서 널 정중히 모셔오라고 하셨다. 그가 지원의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강 팀장의 무정의에서 유진테크의 서 회장의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당장 빠져나와. 이 개자식들아, 함정이다. 모든 게 검찰로 넘어가고 있어. 강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이 미끼를 잡으러 왔다가 본진 전체가 불타버렸다는 것을. 그의 눈이 절망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모든 것을 망친 지원을 노려보았다. 내년이 감히. 그가 지원을 향해 권총을 들어 올렸다. 내가 마스터키를 못 가질 뺀 아무도 못 가져. 탕. 두 발이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다. 한 발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권태룡이 마지막 힘을 짜내 쏜 것이었고 강 팀장의 어깨를 맞췄다. 다른 한 발은 지원의 손에 들린 권총에서 발사되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정확히 강 팀장의 심장을 꿰뚫었다. 강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고는 그대로 쓰러졌다. 방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남은 용병들은 무정위에서 울리는 전원 퇴각 명령과 저택 외부에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에 당황하며 무기를 버리거나 도망치려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코어룸은 연기와 시체, 그리고 데이터 전송 완료라는 붉은 메시지를 띄운 모니터들로 가득 찼다. 지원은 손에 들린 총을 떨어뜨렸다. 뜨거운 총구가 그녀의 손바닥에 화상을 남겼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방금 사람을 죽였다. 권태룡은 부서진 서벌렉에 기댄 채 피를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강 팀장과 충격에 빠진 지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포식자의 여유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건 도박에서 살아남은 자의 허탈함, 그리고 그녀의 선택을 확인한 복잡 미묘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테크는 몰락했다. 그리고 동시에 TK그룹의 심장부도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한지원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두 괴물을 모두 잡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사이렌 소리가 총성을 대신했다. 칠흑 같던 저택의 정원이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에 경광등으로 붉고 푸르게 물들었다. 데이터 전송 완료라는 붉은색 메시지는 마치 이 모든 참극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처럼 모니터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지원은 총을 떨어뜨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듯 했다. 백 실장이 마침내 무너진 강철문을 뚫고 남은 부하들과 함께 코어룸으로 진입했다. 그는 방 안의 처참한 광경, 쓰러진 용병들, 강 팀장의 시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몰아쉬는 권태룡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훈련된 기계처럼 즉시 상황을 장악했다. 이무팀, 회장님부터 확보해 나머진 싹 다 제압해. 의무팀이 달려들어 과다출혈로 창백해진 권태룡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백 실장은 멍하니 서 있는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떨어뜨린 권총과 그녀의 손에 남은 화상 자국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그녀의 살인 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가씨, 아니 한지원 씨, 모든 게 끝났습니다. 권태룡은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억지로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했다. 그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건 도박에서 살아남은 자의 허탈함과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어 스스로 실행 버튼을 누르고 방가쇠까지 당긴 그녀에 대한 기묘한 인정, 아린딩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한지연처럼 부서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아니, 뛰어넘었다. 곧이어 검찰 수사관들이 닥쳤다. 그들은 한지원이라는 이름의 제보자로부터 세르베로스라는 거대한 데이터 폭탄을 전송받은 장본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전쟁터 같은 광경과 유진테크 및 TK그룹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서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밤,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동시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지원은 피의자가 아닌 핵심 증인이자 피해자로 분류되었다. 그녀는 유진테크의 불법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될 뻔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침입자를 사살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권태룡이 그녀에게 건넨 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마지막 알리바이가 되어주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유진테크와 TK그룹의 동반 몰락이라는 전대미문의 금융 스캔들로 연일 시끄러웠다. 세르베로스 게이트라 불린 이 사건은 정계와 재계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거물급 인사를 줄줄이 구속시켰다.
유진테크의 서 회장은 해외 도피 직전 공항에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지원 아버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는 단순한 투자 실패자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불법 행위를 내부 고발하려다 희생된 인물로 재조명되었다. 골든 캐피털을 포함한 TK그룹의 불법 채권 회사들은 모두 해체되었고 지원의 빚은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그녀의 복수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형태로 완성되었다. 권태룡은 살아남았다. 그는 불법 자금 운용, 감금, 폭행, 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세르베로스의 모든 데이터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서 회장과 부패한 정치인들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잃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한 셈이었다. 백 실장은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켰고 그의 보이지 않는 힘은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원은 모든 조사가 끝난 뒤 그 지옥 같던 저택을 제 발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26의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용의 둥지에서 살아남았고 스스로 용의 목을 벤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공허함이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차가운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지원은 한강공원이 아닌 인천공항의 출국장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에는 한지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한 새 여권과 편도, 티켓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 임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있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체스판이 바뀌었을 뿐. KTR. 문자는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결하고 당당했다. 지원은 그 메시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드는 미끼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게임의 룰을 아는 플레이어가 되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공항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과거는 이 땅에 묻었지만 그녀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